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본 선박이 또다시 초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선박의 사고는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대형 선박을 띄우기만 하면 사고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어느 때보다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고급 차량들의 보상을 넘어 그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포르쉐, 벤틀리 등 고급차를 가득 실은 화물선에서 불이 나 대서양에서 표류 중이라고 18일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6일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를 지나던 파나마 선적 펠리시티 에이스5의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배 전체로 번졌고 선원 22명 전원은 포르투갈 해군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길이 약 200m, 6만 톤급의 펠리시티 에이스5에는 포르쉐, 벤틀리, 폭스바겐, 아우디 등 차량 4천여 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중 포르쉐는 1100여 대, 벤틀리 189대입니다. 이 배는 독일 엠덴을 출발해 미국 로드 아일랜드 데이비스빌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포르타스 항구 책임자 조아오 멘데스 카베사스는 로이터 통신에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이온 배터리도 불에 타고 있어 화재를 진압하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해당 선박이 너무 커서 다른 배들의 항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조레스 제도가 아닌 다른 유럽 국가나 바하마로 옮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화재를 진압하는 단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환경 오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포르투갈 해군은 배 주위에 머물면서 화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해양 오염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펠리시티 에이스5는 일본 선사인 미쓰이오 SK 라인이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MOL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선박의 이번 사고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차량 반도체 수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뜩이나 차량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객들이 차량을 인도받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반도체 수급난 등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신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리뷰 유튜버 매트 페라는 트위터에 주문한 포르쉐가 이 배에 실려있다는 연락을 딜러에게서 받았다며 내 차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불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엄청난 차량 가격에 더해 인도받기로 했던 고객들에게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하는 실정인 것이죠. 거기에 만약 환경 오염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보상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18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포르쉐 차량 계약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대기해야 차량을 인도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차량 인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차량용 원자재 가격도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일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자동차 가격 상승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출시한 신형 산타페 가격은 3,156만에서 4,321만원으로 1년 전 모델보다 가격이 5에서 7% 정도 인상됐으며 한국 GM이 수입해 판매하는 픽업 트럭 쉐보레 콜로라도 가격도 5에서 9% 정도 올랐습니다. 이처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오르는 카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더 많은 차를 판매하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으나 코로나 사태 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갑이 된 자동차 업체들이 차 가격을 인상하고 나선 것인데요. 특히 중저가 차량도 5% 이상의 인상폭을 보이며 포르쉐 등 최고급 차량은 그 상승폭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편 일본의 이번 사고를 놓고 일각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전기차의 배터리 원인이라는 추측도 하지만 여러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일본의 화물선이 사고를 한두 번 낸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일본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규모 차량 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뿐더러 다른 선박들은 불이 안 났는데 유독 일본 선박만 화재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현재 이런 천문학적인 배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데요. 일본은 현재 작년에 발생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 좌초 사태와 관련해 이집트 당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사마 라비 수에즈 운하 관리청 청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이집트의 평판이 손상돼 마땅히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상금 규모는 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에즈 운하 배상 액수도 1조 원 이상인데다 이번에 발생한 차량 화물선 화재 사건의 배상액도 1조 원에서 많게는 4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이 선박사고로 민폐를 끼친 사고는 셀 수 없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일본 아오모리현 동남부 태평양 앞바다에서 크림슨 폴라리스호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당시 NYK라인에 따르면 태국에서 들어온 크림슨 폴라리스는 강풍에 휩쓸려가다 하치노 오에시 앞바다에서 어쩔 수 없이 닻을 내렸다가 좌초했습니다. 선박 고물 쪽 5번 화물창과 6번 화물창 사이에 큰 균열이 발생했다가 틈이 벌어지면서 결국 두 동강이 났다고 운용회사인 NYK라인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양경찰에 따르면 당시 크림슨 폴라리스호에서 선박 원료로 쓰이는 중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당초 이 선박에는 약 1550톤의 중유와 약 130톤의 디젤유가 실려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박은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도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환경단체 모리셔스 야생생물기금 측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연환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몇십 년이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야생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종이 다수 생식하는 모리셔스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기름은 맹그로브 숲과 모래사장에 대량으로 흡착됐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는 람사르 협약에 지정된 구역도 있는 만큼 환경이 미칠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한편 일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선박사고로 조선보험사들도 지쳐가는 게 현실인데요. 따라서 일본이 현재 발주받고 있는 벌크선 위주도 한국과 중국에 분산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벌크선보다는 LNG선 및 친환경 선박으로의 수주가 강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글로벌 조선업계를 호령했던 일본이 최근 한국의 고부가 가치 선박을 잇따라 발주하고 있습니다. 건조 가격만 2천억 원이 넘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부터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레디선까지 한국에 발주하는 추세입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에서 9월 일본 국적 선사들이 한국에 발주한 선박은 총 11척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발주가 이뤄진 LNG선은 일본 최대 선사인 미스 EOSK 상선이 대우 조선해양에 발주한 것이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의 과거 자료를 보면 일본은 앞서 2020년과 2019년에도 한국 조선해양, 대우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의 선박을 대거 발주했습니다. 조선업계는 자국 선박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일본이 한국에 꾸준히 선박을 주문하는 이유를 두고 선박 건조 기술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조선업계 호황에 따라 발주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일본 조선사들이 한국 조선사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한 방증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중연료 선박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쟁력이 발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매년 발주하는 LNG의 경우 건조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LNG선은 LNG를 영하 163도의 극저온 탱크에 저장해 운반하는데 급저온 상태의 LNG가 새어나가면 강철이 약해져 배가 두 동강 날 수 있습니다. 자칫 대형 해상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선사들은 안전성을 고려해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조선소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일본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가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어도 한국이 매번 LNG선 수주를 독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조선업계가 불황기에 접어들자 일본 정부는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련공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이 대거 이탈했죠. 이후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에 진입했으나 일본은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과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차세대 친환경 선박 경쟁에서도 한국에 뒤처지는 모양입니다. 일본은 현재 연이은 선박 사고로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지만 한국은 LNG선 독점에 더해 러시아의 침공 우려로 유럽에서 한국으로의 LNG 선박 대량 수주가 점쳐지는 현실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군대 파견을 명령했다고 전해져 상황이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이 내세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뒤 평화유지군 파견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21일 보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이에 반발해 신속하게 제재에 나섰으며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TV로 방영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고 밝혔고, 담화 후 곧바로 크렘린궁에서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DPR, LPR 지도자들과 러시아 공화국들 간 우호 협력 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으며, 이후 국방장관에게 이들 두 공화국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DPR과 LPR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 반도를 병합한 뒤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체적으로 두 공화국을 수립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충돌이 이어졌고, 2015년 평화협정인 민스크 협정으로 대규모 교전이 중단됐으나 8년째 산발적 교전은 계속됐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이 두 공화국 승인이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반대해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추가 조처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공화국의 미국인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고 지역 인사들을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유럽연합,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국 조선업체들도 그 여파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현재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에 따른 LNG 운반선 시황을 좌우할 글로벌 에너지 수급판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16.5%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국입니다. 하지만 해상 수출 시장에서의 비중은 8.4%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현재 생산량 상당 부분은 파이프를 통해 유럽 등 인접 지역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수요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역시 천연가스 수출의 절반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죠.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이 차질을 빚으면 유럽은 대규모 전력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만, 러시아 역시 최대 고객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갈등은 한국 조선업계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유럽은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친 에너지 의존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가져다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지난 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준비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등 대책을 모색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선업계는 유럽의 탈러시아 행보가 LNG선과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해상 플랜트 발주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선주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요. 2027년까지 150척가량의 발주 계획을 갖고 있는 카타르 국영에너지업체 카타르에너지는 최근 올해 발주 계획을 16척에서 20척으로 상향했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미국 엑손모빌 등도 각각 14척, 8척의 발주를 준비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노후 LNG선의 교체 주기, LNG 수요 증가로 긍정적인 시황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며, 최대 선박 발주국 유럽의 도입선 다변화가 해상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LNG선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의 경쟁자는 중국 후둥중화 정도밖에 없다며, 유럽이 도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정체됐던 글로벌 가스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이며 플랜트 발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한국은 조선업 외에도 이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핵 보유 여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원래 과거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탄두는 약 1,700개였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도 170여 발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위해 1994년 비핵화를 결정합니다. 당시 핵 포기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독립, 영토 보전을 약속하는 안전보장 각서를 체결했으며 핵탄두와 ICBM을 모두 러시아로 반출 폐기했습니다.
그 후 1996년 6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 비핵화를 완료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던 부다페스트 각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각서를 어기며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연합군을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핵 보유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도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원국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핵 무기에 준하는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SMR은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을 한 용기에 담은 원전입니다. 대형 원전의 150분의 1 크기이지만 발전 용량은 수백 메가와트급에 이릅니다. 방사선 누출 위험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발전하는 분산 전원과의 연계에도 적합하며 수소 생산과 해수 담수화 등 전력 생산 외의 산업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장 제작이 가능해 구축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탈석탄을 위한 대안으로 각국이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70여 종의 SMR을 개발 중입니다. 원전 강국인 한국도 2012년 SMR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 문제의 부작용을 직격탄으로 맞으며 개발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미국이 루마니아에 처음 소형 모듈 원전을 짓기 시작하며 한국의 SMR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어 루마니아에 동반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SMR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과 함께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2019년 뉴스케일 파워에 4,400만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했고 추가로 6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SMR 협력을 통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지난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세계 최초로 SMR 설계 인증을 받는 등 SMR 상용화에 가장 앞선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이 SMR을 처음으로 루마니아에 건설하고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유럽과 중동 시장으로 확대 진출하는 과정에서 주기기 납품과 시공 등을 맡아 동반 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춤했던 한국 원전 사업과 SMR 개발이 미국의 협력을 통해 새 활력을 찾게 된 셈입니다. 뉴스케일이 이번에 유럽 루마니아 지역에 SMR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두산중공업 역시 해외 판로가 넓어질 전망인데요. SMR 사업자는 여러 곳이 있지만 실제로 개발된 SMR을 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미국 BWXT, 프랑스 프라마톰, 스페인 엔사,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이시카와 지마 중공업 등에 그칩니다. 따라서 뉴스케일이 두산중공업과 협력해 SMR 상업 운전을 안정적으로 이뤄내면 다른 SMR 개발사 역시 두산중공업을 제조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산중공업은 40년간 원전기기 제작 시장에서 쌓아올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SMR 제조 시장에서도 승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SMR은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이 인정한 안전한 원전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중대 사고 발생 빈도가 3000분의 1에 그치는데요. 원전 노심 손상 빈도는 30억 년에 한 번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소형화가 가능해 기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좁은 용지에서도 동일한 발전 용량을 달성할 수 있죠. 이처럼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으로 핵발전에 버금가는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 이후 원전의 소극적인 일본은 아직 석탄 에너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일 동맹의 존립 때문에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지금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한편 한국도 예전에 핵무기를 보유하려 했으나 미국과 선진국의 제재로 막혔지만 현재는 NPT 조약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자주국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오히려 선진국들이 먼저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자주국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